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미국 내 과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요, 특히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았죠.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는 중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는데요. 또 이 영상 나갈 때면 또 급등할지 급락할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과세를 처리하는지 그간 문의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요, IRS가 2014년도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 내용을 2019년, 20년 그리고 최근까지 수정,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RS의 웹사이트에서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고 거기에 제 설명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질문 두 번째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세법의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자산을 지급받고 또 자산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 적용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가상화폐의 경우도 일반 어떤 자산, 투자 자산, 기타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둘러싼 거래에서 자산의 매매에 해당되는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은요. 네 번째 질문,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용어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현금을 받을 때 과세되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과세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가장 전형적인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파는 행위를 놓고 본다면 이걸 현금으로 매매했을 경우에 팔 때 과세가 된다는 거죠. 가상화폐를 사서 그 다음에 팔 때 하나의 텍스를 부과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규정은 자본소득, capital gain or loss에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비등한 예로는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는 거겠죠. 또는요, 그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매도하면서 받는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 또는 심지어 다른 가상화폐로 받을 경우에 대한 과세도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문제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질문이요. 어떻게 매매에 있어서의 장기, 단기 보유에 따른 매매로 인정하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의 매매와 관련해서 이 캐피털 에셋의 매각, 그러니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자본이득세에 적용을 받을 텐데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ordinary income tax,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유리하죠. 더 낮죠. 그러나 이제 단기 보유한 자본 자산, 단기 보유한 캐피털 에셋의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은 일반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단기보다 장기가 유리하니까 단기, 장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가상화폐를 내가 실제 보유한 기간이 1년 이하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 단기, 장기로 나눈다는 그런 설명인 거죠. 다음 질문은요. 팔아서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내가 이 가상화폐를 샀을 때의 그 가격, 베이시스라고 하겠죠. 그리고 팔았을 때의 가격, 그 차이를 가지고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서비스료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9번 질문이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해서 내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서비스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금액은 얼마냐?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가를 일반 소득으로 인정한다. 12번 질문이었습니다. 10번으로 가면요.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서비스에 대한 지급 대가이니까 이건 비즈니스 인컴으로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또는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회보장세 또 메디케어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지 부과받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은 yes입니다. 그 다음으로 13번이요.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받을 당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서 코인을 받을 당시에 그 비트코인의 페어 마켓 밸류, 시장 가격이 곧 나에게 있어서 그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로 인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매각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구하게 된다는 게 되겠죠. 다음으로 14번과 15번 공통일 텐데요.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이번에는 제공받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지급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냐라는 건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4브러치의 서비스를 받았어요. 서비스의 대가를 14불을 줘야 되는데 그 대가로서 내가 14브러치의 가상화폐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폐를 취득했었던 건 내가 10불에 샀다고 치면 결국은 내가 14브러치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였던 원가는 10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 4불만큼은 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 캐피탈 게인이 realize, 실현됐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 과세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16번이요. 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자산을 그 대가로 받았을 경우에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던 그 상황이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가상화폐로 내가 받았을 경우 뭐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10불에 샀었는데 그거를 16불이 됐을 때 이걸 팔았는데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16불어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10불과 16불의 차이인 6불만큼을 실제 이 코인의 매매로부터 나오는 캐피탈 게인으로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넘어가서 가상화폐를 언제 취득했느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 단기 보유, 1년 이상 이하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1년 이내면 당연히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으니까 안 좋은 건데 내가 그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한다라는 거죠. The day after it's received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31번이요. 내가 가상화폐를 증여받은 겁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증여받았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냐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이걸 팔 때까지는 내가 증여받았을 때는 그 행위, 그 이벤트 자체만으로는 내가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고 증여받은 자산은 나중에 돌아서 팔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2번이요. 증여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나에게 있어서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시점에 증여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게 증여자일 테고 그 증여자가 가지고 있던 원가, 그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원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원래는 기본인데 만약에 그 사람, 그 증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가와 증여 시점에서의 fair market value, 시가를 비교했을 때요. 시가가 그 증여자의 원가보다 높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중에 돌아서서 팔 때에 파는 가격과 증여자로부터 건네받은 원가, 그러니까 증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원가가 나에게 있어서도 원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증여 시점에서 증여자의 이전 주인의 원가가 증여 시점의 페어 마켓 밸류보다 더 높았을 경우라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기본 규정은요. 증여 시점에서 증여자의 원가가 증여 시점에서의 그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를 말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 팔 때 그 증여 시점의 원가보다 높다 그러면 그때 내가 캐피탈 게인을 인식하는 기준은 내가 파는 가격 빼기 증여 시점에서의 그 원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돌아서서 팔 때 파는 가격이 증여 시점에서의 fair market value 시가보다도 낮을 경우라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나의 손실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뭐 어렵죠. 예를 들어서 증여 시점에 증여자의 원가가 80불이었었고요. 그 시점에 fair market value 시가가 100불이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는 내가 이 원래 증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원가 80불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돌아설 때 파는 값에서 그 가액, 그 80불만큼을 차감한 그 금액이 내 캐피탈 게인이 될 겁니다. 반면에요. 증여 시점에서 이번에는 증여자의 원가가 100불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가가 80불이었었다 그러면 증여 시점의 원가가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다라는 건데 내가 돌아서서 만약에 130불에 이걸 팔게 되면 어떻게 나의 캐피탈 게인이 계산이 되느냐. 증여 시점의 그 원가 100불 높은 금액이죠. 그걸 기준으로 나의 캐피탈 게인을 산정하게 돼서 결국은 30불이 나에게 있어서는 캐피탈 게인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에 반해 내가 돌아서서 파는 가격이 70불이라고 하면요. 100불, 80불, 70불인데 내 원가는 80불, 증여 시점에서의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내 손실은 10불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서 파는 가격이 100불과 80불 사이라 그러면 손실 또는 이익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뭐 어렵지만 뭐 룰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33번인데요. 증여받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에 대한 건데요. 역시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유리한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여부일 테니까요. 증여를 해준 사람의 보유 기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증여해준 사람이 그 자산을 애초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산을 내가 증여받았을 때 나 역시도 바로 보유한 직후에 판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나는 이게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소유 자산의 매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 증빙이 원래 원소유자, 증여자가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나의 보유기간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35번이요. 만약에 가상화폐를 내가 기부한다면 기부금 공제 있죠. 소득에서 공제되는 거예요.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페어 마켓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했을 경우에는 내 코스트와 당시의 페어 마켓 중에 낮은 금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38번이요. 내 지갑이요. 내 전자지갑이죠. 월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소유한 다른 지갑으로 옮겼을 때 이것도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세가 안 됩니다가 답이고요. 그 다음으로 39번이요. 만약에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가상화폐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할 때마다 그 원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화폐의 일부를 매각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매각했는지 내가 아이덴티파이, 내가 고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42번, 만약에 그렇게 내가 고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룰이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first in, first out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한 것부터 순서대로 파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최근에 나온 새로운 그 뉴스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게 1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최근 뉴스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5월 중순에 이 재무부에서 조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을 냈는데요. 거기에 나온 발표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금 거래, 금융 거래도 현금을 10,000불 이상 거래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정부에 이와 같은 현금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10,000불 이상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보고된다라는 건 아마 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 계획안은 또한 시행이 될 경우에는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부터 어답트, 이제 시행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또 여기 안 나온 질문 중에 마이닝, 이제 채굴을 함으로써 코인을 내가 얻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에도 역시 채굴해서 코인을 받을 시점에 소득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 투자 소득과는 반대로 우리가 코인을 매매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득과는 달리 마이닝을 했을 때 채굴해서 얻게 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이걸 사업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뭐 메디케어 텍스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런 것까지도 부과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대략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도 그야말로 이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과 반등을 거듭했네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맞춰 정부 당국의 과세와 감독 규정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뭐 지금까지 나온 규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봤고요. 뭐 다소 드물지만 전문적인 상황들, 뭐 예를 들어 hard fork 아니면 뭐 마이닝, 뭐 채굴하는 거죠. 이런 데서 나오는 과세 기준은 이 영상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